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국방TV 위클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소재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기지 4개를 드론으로, 그것도 컨테이너에 싣고 가서 거기에서 드론으로 직접 타격을 해버렸죠. 그래서 최소 16대에서 많으면 42대까지의 폭격기와 조기 경보기가 파괴되었다라는 엄청난 전과를 올렸는데, 자, 이거 미 공군 참모총장도 새로운 위협이 도래했다 라고 세미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미 공군만 새로운 위협이 됐을까요?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도 새로운 위협이 벌어진 겁니다. 전대미문입니다.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대통령조차도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도, 또 어느 곳도 피해갈 수 없어요. 정말 무서운 건데, 자,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이 작전을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적용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될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경고 좀 하겠습니다. 왜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악용해서 범죄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고 좀 하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제기된 소형 드론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군 당국의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모든 제작진은 상식과 도덕, 법률에 반하는 그 어떠한 폭력 행위도 강력하게 반대하며 본 콘텐츠에서 다뤄지는 내용을 모방하거나 본 컨텐츠를 모티브로 삼아 이루어질 수 있는 불법적인 행동은 관련법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됨을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고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드론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 폭탄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아주 그냥 훑고 그냥 지나가 버리겠습니다. 왜냐? 제 영상을 보고 똑같이 따라해서 진짜로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아주 그냥 훑고 지나가 버릴 테니까, 아무튼 주변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 있으면 관계당국에,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러시아 전략 폭격기들입니다. 자, 여기 비행기 하나 있죠. 여기도 하나 있죠. 중간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폭격기들은 뭐냐? 투플레프 95 베어 전략 폭격기고요. 자, 여기 이 중간에 있는 이거는 초음속 폭격기죠. 투플레프 22 M3 백파이어 폭격기입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과거 냉전시대 때 소련이었죠. 소련이었던 시절에 이 가장 최전선에 있던 그 최전방이 바로 우크라이나였죠. 왜? 튀르키예하고 마주보고 있었으니까. 튀르키예 나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도 이런 전략 폭격기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투플레프 95 또 투플레프 22 이런 폭격기들을 운용했기 때문에 그 설계도 뭐 구조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나중 발표를 보면 자기들은 이 구조도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가 취약점인지 다 알고 있었다. 그걸 AI에,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켜서 그 인공지능이 그 부분을 때릴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켰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공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정말 뭐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투기나 대한민국의 시설들은 북한이 구조를 모를까요? 자기네들도, 북한도 인공지능에, AI에 학습시킬 수 있겠죠. 자, 18개월 동안 거미줄 작전, 스파이더 웹 작전을 준비한 이 지휘소를 급습한 FSB. 그런데 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모처에 공장을 하나 임대해서 거기서 드론을 제작했습니다. 왜냐? 우크라이나에서 이 많은 드론을 직접 가지고 가기에는 위험하죠.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부품을 여기저기서 사가지고 18개월 동안 샀어요. 그래서 18개월 동안 계속 찔끔찔끔 부품을 사가지고 이렇게 백수십 개의 드론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컨테이너에 장착하고 그 컨테이너 뚜껑을 자동으로 열리게끔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18개월 동안 준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4개의 기지를 폭격했는데, 일단 여기는 첼라빈스크예요.
카자흐스탄 바로 북쪽에 있는 곳이 첼라빈스크인데 그 첼라빈스크에서 18개월 동안 준비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네 군데의 기지로 컨테이너를 보낸 겁니다. 컨테이너는 이 출애라 차량은 임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대형 트럭 운전사들이죠. 그 임대를 하니까 아주 멀리 수천 킬로미터 가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을 받았겠죠. 너무 좋죠. 그래서 간 겁니다. 가는데 3명 다 운전사들입니다. 이 사람들. 우크라이나 요원이 아니에요. 4명인데 그중에 1명은 아마 우크라이나 요원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명은 좀 잔인하게 살해가 됐어요. 그래서 3명이 살아 있었는데 그 3명은 러시아 당국에 체포됐고 니들 뭐야?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드르 젯 55세 이 운전사는 뭐라고 진술했냐? 아르템이라는 사람이 물론 아르템은 우크라이나 요원인데 가명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폰도 대포폰입니다. 아르템이라는 사람이 첼라빈스크에서 무르만스크 콜라직으로 이동식 주택 4개를 운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가 말한 장소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컨테이너 지붕이 열리고 드론이 떴다. 와, 카자흐스탄 북쪽에서 이 무르만스크까지 갔으면 모스크바 지나서 북쪽으로 산트페테르부르크 지나고 그리고 뭐 계속 올라가서 뭐 수천 킬로 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서 정차하라, 어딘가에 정차하라 했더니 컨테이너 지붕이 열리고 드론이 떴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이동식 주택, 모듈식 주택이었다고 합니다. 그 컨테이너가. 그렇게 자기네들은 전달받았다고 해요. 우리로 지금 농막이죠. 농막. 예. 안드레이 M, 61살 이 사람은 FSB 체포 후의 진술을 아르템이 모듈식 주택을 이르쿠츠크로 옮겨달라고 주문해서 그가 말한 카페 근처에 차를 세웠더니 드론이 날아올랐다. 이르쿠츠크는 첼라빈스크에서는 가장 가깝죠. 그래서 동시에 출발한 게 아니고 시간차를 두고 출발을 시켰어요. 그래야 이르쿠츠크는 가장 마지막에 출발시키고 무르만스크 여기는 제일 먼저 출발시키고 제일 머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동시에 도착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이제 출발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뭐 하루 이틀 차이 날 수도 있죠. 이게 워낙 머니까. 그리고는 동시에 도착하도록 만들어서 그리고는 동시에 네 군데에서 다 드론을 띄워서 동시다발 공격을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세르이 46살 이 사람은 아르템이 모듈식 주택을 이바노보로 옮겨달라고 해서 그가 말한 부지에 차를 댔다. 그리고는 지붕이 찢어지더니 드론이 날아올랐다. 다 모듈식 주택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싣고 가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드론이 갑자기 날아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출발 전에 기념사진까지 촬영하면서 여유를 보였던 우크라이나 요원들이에요. 자, 여기 이 컨테이너들입니다. 컨테이너 위에 뭐가 사각형 같은 게 보이죠? 이게 이제 뚜껑입니다. 이게 열리면서 드론이 날아오고 그 내부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드론들, 제법 큰 드론들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에 한 30개 정도의 드론이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이렇게 준비했어 하고는 사진까지 다 찍고 보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디냐? 첼라빈스크. 젤렌스키 대통령은 헤드쿼터가 즉 본부가 모스크바의 FSB 본부 옆에 있었다라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고 실제로 이제 정확하게 하면 이 젤라빈스크라는 곳의 FSB 본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6.3km 떨어진 외곽 지역에 공단 지역이에요. 조그만 이 공단, 공장 건물, 조그만 창고 건물 이런 것들 많이 있는 공단들 아시죠? 우리나라도 많죠, 그런 거. 시골 지역에 가면 이제 그런 공장 창고 하나 임대해서 18개월 동안 여기에서 준비했고 여기에서 출발시켰고 여기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정말 놀랍죠. 자, 내부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이 컨테이너들. 모듈식 주택이라고 했는데 뭐 이 운전사가 그걸 열어볼 이유는 없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공격용 드론이 뚜껑 열고 나와버렸고 북한도 23년 9월 9일 날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 때 생수 방사포를 보여줬어요. 자, 룡악산 샘물 이렇게 했는데 뚜껑 열면 안에 방사포가 들어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방사포지만 드론 발진 모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북한만 쓰냐? 우크라이나만 했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진작에 전략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 앞으로 이 민간용 컨테이너를 활용한 공격무기 위장시설 이런 것들이 보편화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컨테이너들 중에 어느 것이 과연 이런 공격용 시설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 신항에 가면 컨테이너 정말 산더미처럼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시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북한은 이미 우리 하겠다라고 하고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 열병식 때 이 컨테이너에는 방사포를 넣어놨지만 여기다가 드론을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공군기지 주변 그리고 용산 주변에 컨테이너 또는 이 정도 되는 한 5톤짜리 화물차 돌아다닐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돌아다닐 수 있죠. 그게 갑자기 드론 발진 기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냥 완전히 그냥 수박 거달기로 가겠습니다. 왜냐? 모델명까지 또 제조사 이름까지 다 가르쳐주면 야 우리도 하자라고 따라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검색만 하면 주문까지 1분밖에 안 걸립니다. 드론 사는데 누구나 쉽게 구해서 다룰 수 있는 위협적인 이 드론들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제법 덩치 크죠? 이게 T42M 시리즈라는 드론인데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인터넷 홈쇼핑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 5,600만 원. 여기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조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저 야투경이 있으니까 야간에도 보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야간 전천후 작전을 할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5에서 15kg을 매달 수가 있습니다. 대전차 로켓 한 3발 정도. 그리고 직접 폭탄을 제조를 한다면 155mm 곡사포탄이죠. 뭐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거. 그 155mm 곡사포탄 하나가 한 40kg 정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부 작약, 진짜 이제 화약이죠. 그게 한 6.7kg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15.5kg까지 탑재할 수 있으니까 폭발력은 K9 자주포의 155mm 포탄의 2배 정도의 폭발 위력을 보일 수 있다. 물론 파편은 없지만. 그런데 대전차 로켓 RPG-7 뭐 이런 거 한 3발 달 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 관통력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로 운행을 하니까 조용합니다. 그리고 1시간가량이나 비행을 해요. 1시간. 그리고 30km나 날아가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모처에서 서울 시내 어디든지 날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수원 모처에서 수원 비행장을 때릴 수 있고, 성남 모처에서 성남 비행장 때릴 수 있고, 청주 모처에서 청주 F-35 기지 때릴 수 있습니다. 평택에서 미군 기지 때릴 수도 있고 해군 이함대 기지도 때릴 수 있어요. 부산에서 김해공항 때릴 수도 있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때릴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거죠. 이걸 5,600만 원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폭탄도 마찬가지죠. 이게 95년 4월 19일 날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 연방청사 폭발 테러 사건인데 당시 사망이 168명, 어마어마했죠. 부상이 680명, 8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던 거의 뭐 최악의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들은 미군 출신이에요. 미군 출신인데 그냥 불만을 가지고, 미군 병사 출신인데 야 내가 만들 줄 안다 해서 화공약품 뭐 지식을 가지고 비료를 활용해서, 그리고 몇 개의 화공약품을 첨가해서 폭탄을, 사제 폭발물을 만들고 그걸 주정부 청사에 돌진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폭발을 내는데, 저도 사실 어릴 때 이 폭탄 이런 것들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야 폭탄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 딱 입학하면 물상이란 거 그때 배웠죠. 물상 시간에 보니까 뭐 마그네슘이다, 뭐 붉은 인이다, 뭐 이런 거 막 나와요. 폭발력 어쩌고 저쩌고. 야 이거 그때 정말 친한 절친 친구하고 야 우리도 폭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 문방구에 파는 포금탄이라고 있죠. 뭐 그런 거 하고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친구 집 옥상에서 한번 볼펜 안에다가 그런 거 넣고 한번 터뜨렸다가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우리나라 화공약품점들 많아요. 그때 당시에 친구하고 제가 그 화공약품을 사려고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화공약품점에 가니까 어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세, 당시에는 16세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냐, 16세 이상이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그때는 공고에서 그런 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이었던 우리는 살 수가 없었는데, 그 정도로 화공약품들 우리 주변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식이 좀 있으면, 저는 문과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정말 이과 또는 화학과 이런 출신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드론은 아까 보셨다시피 마구마구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조합을 한다? 아로가 만약에, 아로가 우리 대한민국 전복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후방에서 소요 이렇게 가지고, 또는 북한에서 직접 난파된 특수공작원들이 할 수도 있죠.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폭탄 만들 수 있죠. 쉽게 지식만 있으면. 드론 마음껏 살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주택가에 이렇게 큰 트럭들 밤에 주차 많이 해놨죠. 자, 이런 것들, 네, 이런 트럭들, 뭐 윙바디라고 하는데, 이런 거 위에 또 뚜껑도 열리고 하죠. 이런 거 안에 뭐가 실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또 이 차가 여기 주차를 해놨다고 해서 누가 관심이나 가집니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런 차 안에 공격용 드론이 수십 대가 장전되어 있다. 끔찍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 기지 주변에 컨테이너, 자기네들은 모듈식 주택이라고 알았던 이 컨테이너를 주차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날아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도 서울 어디든지 공격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10년 전, 그러니까 청와대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를 정찰해 갔던 그 북한 초소형 드론, 지금 생각하면 초소형도 아니고 그때 그 드론은 많이 큰 드론인데, 그때 사면 고정 위상 배열 레이더 우리 사야 된다. 그걸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군에서는 그러지 않고, 그거 하면 외국에 사야 되니까 우리가 만들자. 방산업체 우리 선배님 가 있잖아. 그래서 국지방공 레이더란 걸, 희한한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드론 전혀 탐지할 수 없게 됐죠. 그때 사면 고정 위상 레이더, 위상 배열 레이더 했으면 사면 고정이라 해야 됩니다.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요 시설에, 대통령실 주변에, 국방부 주변에, 그리고 기지 주변에, 수방사 주변에, 탄약고 주변에 사면 고정 위상 배열로 이제는 레이더 시스템을 다 놔둬야 돼요. 왜? 어디서 드론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때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방산업체가 있는 선배님들 입장 세워주기 위해서, 나도 혹시 저 업체에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출신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 안규백 의원, 저는 뭐 누가 된다면 저는 김병주 같은 자보다는 안규백 의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정권에서 대통령이 시켜서 뭐 이 북한하고 이런 거 해 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군 전력 차원에서는 저는 군인 출신보다, 육군 출신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안규백 의원 같은 사람이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되면 군에 있을 때 전역에서 방산업체 가 있는 선배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위협이 올 수도 있는데, 국지방공 레이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어시설들, 방어 전력들 다 집어치우고 지금부터 새로 짜야 된다. 미 공군 참모총장도 지적했습니다. 새로 대응해야 된다.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